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론 강의, 이게 끝나면 또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론 강의는 약 35회에 걸쳐서, 문제풀이는 약 20회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것이냐, 아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행정쟁송법을 들었던 분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그런 부담이 좀 덜하겠습니다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앞으로의 어떤 걱정, 점수에 대한 걱정, 이게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시대에듀에서 나온 이 교재 있죠. 이 교재. 일단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고, 일단은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다른 교재는 보지 마세요. 내가 기본이 안 됐는데 다른 교재를 본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조금 산만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어서 만약에 이제 이 교재를 한 2번, 3번을 본다. 2번, 3번 본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2번, 3번 본다라고 하면 이 교재를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고, 다른 교재 한번 보고, 또 다른 교재 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낭비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왕이면, 물론 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있죠.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이제 또 많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하나 자격증 위해서 뭐 10년 공부한다, 뭐 15년 넉넉히 시간 잡고 공부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들이 다 길진 않지 않습니까? 짧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상당수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또 활용하자. 그러려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려면 이 한 권의 교재를 이론 강의도 이걸로, 문제풀이도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그리고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뭐 시대에듀에 있는 뭐 다른 교재랄지, 아니면 다른 그 출판사의 교재랄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럴 시간이 없을 것이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제가 보통 예습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습은 하지 말고 일단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 꼭 하자. 복습은 꼭 하고, 그다음 복습하실 때 이 정독을 쭉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시간이 없다면, 정독할 시간이 없다면 짧게라도 스킵하는 식으로라도 복습을 하시자.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복습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점심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 바로 책상에 앉으면 공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산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산보 하실 때 우리가 그 수업 들었던 우리 쟁송법의 내용이 있죠.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로 한번 해보시면, 물론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건 공부하는 것이니 남들이 뭘 할지라도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어쨌건 여러분은 그 복습하는데 집중하시고요.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리마인딩 해보는 것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실력이 쑥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문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이 행정법의 그 범위는 사실 광범위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정 없습니다.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걸 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과목도 또 있는데. 쟁송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쟁송법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 꼭 필요한 그 범주 내로 우리가 학습을 하시자.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앞으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예습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예습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러분 그 예습을 하려고 하신 분들한테 굳이 또 사기를 꺾는 것 같아서, 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된다면 쑥 빠르게라도 뭐 2, 3분이라도 오늘 지금 나가게 될 그 범위 있죠. 그 범위를
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거창하게 10분, 20분 해서 뭐 정독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쭉 한번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수업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2차 수업을 지금 하죠.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건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2차는 주관식이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하고 쟁점들 이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 뭔가를 쓰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꼭 필요한 기본 개념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당장 암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기를 하시기 전에 이해를 하시는데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부분들을 일단 뭐 복습을 통해서 반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답안에 써야 되니까 뭐 필수 개념 정도는 암기를 좀 해 나가시고 그리고 뭘 두 문자 따가지고 막 하시던데 아직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두 문자 따서 애우십시오 이렇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럴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자. 그렇게 수모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면 뭐 우리가 수업 들을 때 먼저 개념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 복습,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리마인딩하는 이런 어떤 습관들을 좀 들이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행정쟁송은요 말 그대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흐름이 있죠. 앞, 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흐름들에 특별히 신경 써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차니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쭉 흐름대로 잘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그 제도마다 쟁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쟁점들이 다 시험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한 이해, 정리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주 그 입문 강의 때도 잠깐 봤습니다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 체계는요 공법하고 크게 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은 개인들 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우리 일반인 사이에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인들의 거래, 이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쉽게 말해서 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법은 사법하고 공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공법이죠. 여러분 이 행정법은 국가와 우리 국민들 간의 이 관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합니다. 우리 행정법은 공법에 해당하고 자, 이 관계를 놓고 보면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자, 우리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맞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 자, 이걸 규율하고 있는 게 행정법이에요.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죠, 공법.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국가도 늘 뭐 권력적 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국민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무용품을 산다. 그러면 권력기관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일반인처럼 문구점에 가서 뭐 볼펜 몇 개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원래 국가는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들처럼 우리 국가가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과 관계를 맺고 살기도 해요. 그러면 자, 이게 말이 국가이지 실질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관계일 때는 역시 사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의 그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된다? 이것은요, 사법의 영역이죠. 사법의 영역. 그렇죠? 사법의 영역이다. 자, 우리 행정법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어쨌건 여러분, 이 관계를 살펴볼 때는요, 우리 행정법에서 이 관계를 볼 때는 이 관계를 다 언급합니다. 어쨌건 국가가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일단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을 사실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은 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 쟁송법은 특히나 쟁송법이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자, 우리 행정작용은요, 국가 등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 작용은 뭐 수익적 작용, 침익적 작용, 뭐 이런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이 작용은 권력적 작용이 있고 비권력적 작용이 있다. 비권력적 작용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용을요. 자, 그러면 우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 행정소송, 어느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문제되느냐. 크게 이 두 작용 모두가 다 그 쟁송의 대상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아니면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느냐. 권력적 작용. 자, 원칙적으로 권력적 작용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행정쟁송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권력적 작용, 행정지도와 같은 이 비권력적 작용에 있어서는 분쟁이 사실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권력적 작용과 관련해서는 쟁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외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권력적 작용이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다?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예외가 있다, 분명히. 행정처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 쟁송을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먼저 보면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우리 국가 등이 있었죠, 여러분? 개인과 국가 등이 있었는데 이 둘 관계에서 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될 것은 먼저 국가 등이 조금 전에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이 쟁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적 작용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쟁송이니까 자, 이 작용 중에서 권력적 작용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적 작용이 행해지는 경우. 즉 행정처분 등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행정처분이 권력적 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국가 간에 이 지위 내지는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위나 그다음 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돈이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있다. 크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과 국가 이 관계에서는 그 작용에 있어서는 권력 작용이 있을 수 있고 문제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 돈이나 지위라고 하는 이런 관계,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걸 다툰다. 이 행정처분이 잘못됐습니다. 과징금 부과했는데 그 과징금 잘못된 겁니다. 다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분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거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항고 소송을. 돈이나 지위가 문제되어서 소송을 제기한다. 어떤 소송을 제기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나 사이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크게 두 가지. 행정처분하고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돈, 지위, 즉 관계. 행정처분과 관계, 이 두 가지다. 처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항고소송. 이 관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국가 등이라고 했는데,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권력기관에는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그 다음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국가 등을 풀어보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있다. 여기 공공단체 안에 다시 이걸 이제 우리 세분해 보면 지자체가 있고요. 공법상 사단법인이 있고, 공법상 재단법인이 있고, 용조물법인이 있습니다. 용조물법인. 용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봤듯이 인적, 물적 결합체라고 있었죠. 인적, 물적 결합체. 그래서 용조물의 얘가 도서관, 그다음 병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병원. 도서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건물이 떠오릅니까?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떠오릅니까? 책이 떠오릅니까? 다 떠오르죠. 원래 도서관은요, 건물, 책, 그다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이것들이 결합된 개념이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건물이 떠오릅니까?
환자가 떠오릅니까? 의사가 떠오릅니까? 맞아요. 병원도요. 자, 이게 결합된 개념이야. 이게 결합된 개념이 영조물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국가 등 권력기관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영조물 상태에서는 안 돼요. 국가 등이라고 하는 행정주체, 우리가 이제 이걸 행정주체라 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주체. 그러면 그 상대방인 우리 일반인, 얘는요, 행정객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행정객체. 자, 행정주체에 해당하려면 여러분 영조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여기에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조물 법인이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그 다음 공무수탁 그 사인. 일반 개인인데 개인은 개인인데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공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개인입니다. 공무수탁 사인. 그래서 우리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권력기관이 아니죠. 일반 개인이죠. 근데 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공무의 일부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위를 주지 않습니까? 사립대학 총장이 학위를 주잖아요. 우리가 4년 졸업하면 사립대학교 그래서 이제 뭐 총장 학위를 주니까 그러면 학위를 주는 그 범위 내에서는 총장이 공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선박에 있어서 짱은 짱이죠. 그런데 공무수탁 사인과 관련해서는 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원양어선인데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뭐 3달, 6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멀리 그 대양에 나가서 어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달, 6달 동안에 그 선상에서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범죄면 그나마 좀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중범죄다라고 할 때는요. 그 선상에서 저기 태평양에서 지금 어업하고 있는데 조업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112로 전화해서 우리나라 112로 전화해서 여기요 어디 지점에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 지금 갑이란 놈이 을을 살해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해서 경찰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모셔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상에서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이때는요 선장한테 형사권을 주는 겁니다. 형사권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그런 범죄자를 일단 감금이나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선장도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거죠.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할 때에는 자,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네. 이제 구조를 보면 자, 우리 여러분 법치주의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법치주의. 법치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 등 위에 법이 있는 것이고 이 법을 우리 국가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대로 자, 행정을 하는 거죠. 이게 법치주의죠. 그래서 구조는 법령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국민이 있다. 간단하게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송의 흐름. 이 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 그래서 크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느냐, 쟁송이. 국가 등이 먼저 처분하겠죠. 처분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칙은 임의전치죠. 임의전치. 그러니까 여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이건 우리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거쳐라 이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필수전치죠. 예외적으로 필수전치. 예외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그 답안을 작성할 때 크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먼저 사례형이 많이 나오죠. 사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문제 제기 또는 문제 제기
또는 논점의 정리, 타이틀을 뭐 이렇게 여러분 보통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잡기 나름입니다. 논점의 정리라고 해도 되고 문제 제기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먼저 논점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학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판례죠. 학설 중에서도 뭐 다수설은 이렇고 소수설은 이렇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1설은 어떤 입장, 제2설은 어떤 입장. 가장 무난하게. 왜 그러냐면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수설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다수설이야. 소수 견해지 아니면 박빙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만의 교수님들마다 개인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 1설, 2설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판례. 자, 그러면 이 학설과 판례를 이제 봤으면 이 사안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이 기본 틀을 적절하게 살짝 그 문제에 맞춰서 변형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어쨌건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틀을 이제 잡고 답안 이제 우리 뼈대를 잡았는데 일단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이제 뭐 논점 정리 대신 문제 제기라는 용어를 써도 되느냐, 지엽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틀부터 해서 이 결론에 이를 때까지 이게 이제 논리입니다. 논리, 법 논리. 논리가 일관되어 있어야 돼요. 일관되어 있어야 되고, 자, 앞에서는 자, 나는 A 입장이다. 마치 A 입장인 것처럼 시작해놓고 결론을 B 입장으로 끝내는 거, 이거 안 좋죠.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에 좀 더 신경 쓰시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도움될 만한 것들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신경 써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다음 답안을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중간에 단원별 문제가 있다고 했죠. 단원별 문제. 그럼 이 단원별 문제는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은 굳이 요 중간에 있는 단원별 문제를 안 보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볼 거냐, 마치 이게 하나의 성역인 것처럼 지금은 봐서는 안 될 부분 해서 밀봉을 시켜 놓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나갈 때 그 중간중간 단원별 문제 있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읽어보든지 아니면 한번 또 써보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딱 A4 용지 놔두고 뭐 답안을 쓰려고 몸부림치고 그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답안을 쓰시더라도 간단하게 그냥 큰 목차에다가 내용만 살짝 한번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여기 답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중간에 단원별 문제 건너뛰지 마시라고요. 이거 보시라고요. 보고 나서, 자, 여러분은 일단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그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꼭 고득점은 아닐지라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우리가 획득하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